6,8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남부 아프리카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쳤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호수가 말라붙고 잠비아 전력의 83%가 끊겼습니다. 하루 21시간 정전. 미국은 자국 문제로 바빴고 중국은 빚더미만 안겨줬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죠. 누가 이들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48개국 아프리카 대표단에게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 서울.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아프리카 물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경험이 있을 리 없다. 유럽의 한 개발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4일 25명의 아프리카 대통령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개된 어떤 숫자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그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바르츠입니다. 독일 국제개발협력공사 수자원 프로젝트 총괄이자 UN 아프리카 개발 자문위원으로 22년간 일해왔습니다. 2024년 5월 말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48개국 긴급 지원 요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를 덮친 가뭄은 제가 본 재난 중 최악이었습니다.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나미비아가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6,800만 명이 식수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리바 댐의 수위는 정상의 11%까지 떨어졌고 빅토리아 폭포는 바위만 드러난 채 물줄기가 거의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브뤼셀 본부에 3억 유로 규모의 긴급 지원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예산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에 연락했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압박이 거세다며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으로 이미 아프리카 각국의 빚더미를 안겨준 상태였고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지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물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국은 수자원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물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도 전무했고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민간 구호단체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개발청에서 온 짱 피에르는 그저 외교적 제스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개발부의 제니퍼 콜린스는 한국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자리로 쓰려는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네덜란드 수자원공사 토마스 판데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겉멋만 잔뜩 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48개 아프리카 국가 대표단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25명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나라의 제안을 믿고 태평양을 건넌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결국 참관인 자격으로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카드를 꺼내들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곳곳에는 아프리카 각국 국기가 내걸려 있었고 환영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외교적 예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화려한 환대와 실질적 해법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다음 날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정부 관계자와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배부된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역사 경제 협력 방안 기술 이전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자료 곳곳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지만 제가 아는 국제 기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옆자리 케냐 수자원부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놀라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한국 정부 로고가 떴습니다. 한국 환경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고 통역기를 통해 개회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뒷자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이런 국제회의를 수십 번 참석했고 대부분 거창한 말만 오갔을 뿐 실질적 성과는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역사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물 사용량이 하루 15리터에 불과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과거엔 가난했다는 동질감 어필용 멘트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32리터라고 했습니다. 60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늘어난 건 경제가 성장했으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인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전문가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많이 쓴다고 자랑할 일인가? 오히려 낭비 아닌가? 그런데 발표자가 다음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9.3%이고 누수율은 6.8%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수율 6.8%라고요. 독일도 겨우 10% 수준인데 한국이 그보다 낮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영국은 20%, 미국은 15%, 프랑스는 18%였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15%인데 한국이 6.8%라는 건 데이터 오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누수율 측정 방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국 상수도관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스마트 계량기로 24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국제 표준 방식을 따르며 UN 산하 국제수도협회 감사도 받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은 정확하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 앉았던 세계은행 관계자 2명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역 이어폰을 다시 끼며 집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온 관계자는 펜을 꺼내 자료의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황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총 107개 댐을 건설했고 그중 96개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연평균 3.6개씩 댐을 지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국토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독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좁은 땅에 107개 댐이라니 평균 930제곱킬로미터당 댐 1개 꼴이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밀도였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 파괴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댐을 지으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무너졌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자는 오히려 반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산림 면적은 1960년 35%에서 2024년 63%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댐을 지으면서 동시에 숲을 2배 가까이 늘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분명 어딘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통계 기준을 바꿨거나 측정 방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주를 보니 모든 데이터 출처가 UN 식량농업기구,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국제기구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 발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케냐 장관은 옆 사람과 뭔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탄자니아 대표단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자원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 정도 기술과 경험이 있다면 진작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날렸어야 정상 아닙니까? 발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이룬 과거였고,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이 아프리카에 실제로 적용할 기술입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회의장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한국수자원공사 기술 담당 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아크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색 금속 장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크기는 성인 주먹만 했고,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태양광 구동 지하수 정화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무게는 1.2kg이고 설치 시간은 단 한 사람이 37분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37분이요. 지하수 정화 시스템을 37분 만에 설치한다는 건 농담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럽의 최신 정화 시스템도 최소 이틀은 걸렸고 전문 기술자 4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치는 하루 최대 4,800리터의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고 배터리 없이 태양광만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4,800리터면 240명이 하루 동안 마실 물을 만드는 양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기계 하나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한 숫자였습니다. 옆자리 네덜란드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화 방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스크린에 도식을 띄웠습니다. 나노 분리막 기술과 자외선 살균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나노 분리막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로 4,800리터를 처리하려면 최소 20제곱미터 크기의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주먹만 한 장치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일어섰습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론상 수치는 누구나 부풀릴 수 있으니까요.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3년 11월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서 실시한 6개월 시범 사업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투르카나는 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케냐에서도 가장 물 부족이 심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장치 127대를 설치했고 6개월간 총 73만 2천 리터를 정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평균 4,063리터였습니다. 발표 자료의 4,800리터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장률이었습니다. 127대 중 단 3대만 고장났고 수리 시간은 평균 48분이었다는 겁니다. 고장률 2.4%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정화 장비는 평균 고장률이 18%였습니다. 아프리카 환경에서는 더 올라가서 25%를 넘었습니다. 한국 장치가 2.4%라는 건 유럽 장비보다 10배 이상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분명 숫자 조작이거나 측정 오류였습니다. 영국 개발부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위스 국제수질검사기관과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부가 공동으로 검증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직접 검증했다면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시선이 이제는 의구심 섞인 집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케냐 장관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탄자니아 대통령 특사는 보좌관과 뭔가 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노트북으로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게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치의 단가는 대량 생산 시 개당 4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화로 48만 원이면 미화로 약 360달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산 소형 정화 장치는 최소 2,400달러였습니다. 한국 제품이 7분의 1 가격이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야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 가격에 유지보수 비용은 포함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가 18개월이고 교체 비용은 3만 원이라는 겁니다. 유럽 장비는 필터를 3개월마다 교체해야 했고 비용도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교체 주기도 6배 길고 비용은 7분의 1이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스크린을 향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한국은 지금까지 이 기술을 숨기고 있었단 말입니까? 왜 유럽과 미국이 아프리카 수자원 시장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입니까?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술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단 말입니까? 휴식 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보이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교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지하수 탐사 시스템을 개발해왔다고 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지질 정보를 결합해서 지하수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성으로 지하수를 찾는다는 건 이미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도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낮아서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지하수 탐사 정확도는 94.7%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94.7%라고요. 유럽 우주국의 최신 시스템도 62%였습니다. 나사는 71%까지 올렸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한국이 94.7%라는 건 완전히 허풍이 분명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3년 에티오피아 소말리주에서 실시한 실증 테스트 결과라고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지목한 지점 217곳 중 206곳에서 실제 지하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206곳이면 정확히 94.9%였습니다. 발표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주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217곳이나 시추했다는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추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최소 1만 달러였습니다. 217곳이면 217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이 그 돈을 실험에 쏟아부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추 깊이가 얼마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평균 128m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128m는 상당히 깊은 깊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0m 이하에서 지하수를 찾는 게 보통인데 128m라는 건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깊이에서 94% 정확도라는 건
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영국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심층학습 알고리즘과 다중 스펙트럼 위성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심층학습은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아프리카 지하수 데이터가 충분할 리 없었습니다. 교수가 제 의문에 답하듯 다음 내용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자국 내에서 축적한 27만 3천 건의 지하수, 시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고 했습니다. 27만 3천 건이라는 숫자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가진 데이터가 8만 건이었습니다. 프랑스가 12만 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0년간 27만 3천 건이면 연평균 5,460건입니다.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18제곱킬로미터당 시추 한 건 꼴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전 국토를 샅샅이 뒤진 수준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토록 집요하게 지하수를 조사했단 말입니까?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와 70년대 극심한 가뭄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지하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적인 지하수 조사 사업을 50년간 지속했고,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저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5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전역에 파란 점들이 수천 개 찍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지하수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총 8만 3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만 3천 곳의 지하수를 찾아냈다는 겁니까? 그것도 위성 데이터만으로요. 탄자니아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데이터 전체를 아프리카 48개국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4억 달러 규모라고 했습니다. 124억 달러를 그냥 준다는 겁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제공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더 준비했단 말입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5분간의 정적 후 무대 중앙에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3차원으로 구현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시각화 방식의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강과 호수가 파란색으로 빛났고 지하 수맥이 붉은색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댐과 저수지가 노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홀로그램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잠비아 카리바 댐 지역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아프리카 17개국과 공동으로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부터라고요. 그렇다면 벌써 3년 전부터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수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한국 측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발표해서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계획 단계부터 요란하게 발표하고 실패해도 변명만 늘어놓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좌관이 홀로그램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위성 데이터 기상 정보, 지질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가뭄을 최대 6개월 전에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6개월 전 가뭄 예측이라니요. 유럽 최고 기상청인 영국 기상청도 3개월이 한계였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확도가 50%도 안 됐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 과학원 소속 기상학자였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6개월 예측의 정확도가 얼마냐고요? 보좌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27회 예측 중 24회가 실제 가뭄 발생 시기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도 88.9%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상학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따졌습니다. 예측과 실제 발생 시기의 오차 범위가 얼마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평균 11일이라고 답했습니다. 6개월 전 예측인데 오차가 고작 11일이라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정확도라면 세계 어느 기상기관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졌다면 왜 2024년 남부 아프리카 가뭄을 막지 못했느냐고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측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보좌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자 문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연합본부에 발송한 가뭄 경보 문서였습니다.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남부 아프리카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발송 날짜는 실제 가뭄 발생 5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경고했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냐 수자원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케냐도 그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케냐 정부는 한국의 예측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를 제대로 이해할 리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했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한국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특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경고를 받았지만 기존 협력 관계였던 유럽 기상청의 의견을 더 신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기상청은 2024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거라고 예측했고 탄자니아는 그쪽을 믿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한국의 경고만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5개월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작은 아시아 나라가 아프리카 날씨를 예측한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던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문서를 봤다면 한국을 비웃었을 겁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스템이 지금 예측하는 다음 가뭄은 언제냐고요? 보좌관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아프리카 사헬 지대에 중규모 가뭄이 예상된다는 지도가 떴습니다.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북부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세네갈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신하느냐고요?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도 82%라고 답했습니다. 세네갈 대표는 즉시 보좌관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엔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처음 한국을 의심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국의 다음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22년 경력 동안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홀로그램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엔 카리바 댐이 3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수자원 배분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리바 댐의 경우 현재 수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한국 시스템은 상류 지역의 소규모 댐 17개와 연계해서 전력 생산과 식수 공급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안을 계산해냈다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17개 댐을 동시에 제어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이미 실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잠비아 정부와 협력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전력 생산량이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8%라고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잠비아 전력의 83%가 카리바 댐에서 나왔고 그게 거의 멈췄다면 전국이 암흑천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28% 증가했다면 최소한 필수 전력은 공급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잠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그는 한국 시스템 도입 이후 하루 21시간이던 정전 시간이 6시간으로 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냉장고를 쓸 수 있게 됐고 병원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잠비아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 따졌습니다. 중국도 아프리카에 수십 개 댐을 지어줬는데 왜 한국 시스템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댐을 짓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지은 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전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모든 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최적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수자원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보좌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제공할 뿐 운영 주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냐 장관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미국 대표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아프리카를 도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조만 주고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소스 코드까지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협력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케냐 장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항상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론 자국 기업의 시장으로만 여겼습니다. 기술 종속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빼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좌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106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수자원 개발에 투입할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6억 달러라니요. 유럽연합의 연간 아프리카 원조 예산이 4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그 2배가 넘는 돈을 수자원 분야에만 쏟아붓는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06억 달러 중 62%는 무상 지원이고 나머지는 초저금리 장기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무상 지원이 6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경제적 이익을 따지면 말이 안 되는 투자였습니다. 보좌관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굶어 죽는 사람이 거리에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선을 봤습니다. 돕는 척하며 착취하는 선진국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06억 달러 투자 94.7% 지하수 탐사. 정확도 6개월 전 가뭄 예측 이 모든 숫자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독일 개발협력공사 동료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국이 발표한 수치들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누수율 6.8%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인공지능 지하수 탐사 관련 논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네이처 자매지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다는 겁니다. 동료 심사까지 통과한 정식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초록을 읽는데 입이 벌어졌습니다. 27만 건 이상의 시추 데이터로 학습한 심층 신경망 모델이 기존 방식보다 32%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은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실시한 217건의 실제 시추 결과였습니다. 발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국제학술지에 이미 실렸다는 건 데이터가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파리 본부에 전화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가 2023년 한국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한국 발표보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가뭄 예측 정확도가 테스트 기간 동안 91%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을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라고 동료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알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수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데 자존심 때문에 정보를 숨겼다는 겁니까? 동료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끊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영국 지질조사국도 2022년 한국 지하수 탐사 기술을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국 기술과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는 겁니다. 영국 시스템은 정확도 58%였고 한국은 92%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역시 대외비로 분류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한국 기술이 월등하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겁니까? 그 사이 아프리카에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한 일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유럽 중심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수자원 인프라, 건설 속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연간 최대 340개의 소규모 정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간 340개면 하루에 거의 1개꼴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1개 짓는데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낸다는 겁니까? 차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모듈형 조립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설치 기간은 평균 23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건설 회사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3일 만에 정수 시설을 완성한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냐고 따졌습니다. 차관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탄자니아 시골 마을이 나왔습니다. 황량한 땅에 한국 기술자 4명과 현지 인력 12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타임랩스로 편집됐습니다. 첫날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철골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일주일 후엔 외벽이 완성됐습니다. 2주 차엔 정수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3주 차 마지막 날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22일 만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깨끗한 물을 받아 마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는 할 말을 잃은 듯 앉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편집 트릭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구석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고 연속성이 명확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차관이 다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아프리카 17개국에서 동시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연도 목표는 340개 시설 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를 덧붙였습니다. 각 시설의 평균 건설 비용이 87,000달러라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7,000달러라고요. 유럽 기업이 짓는 같은 규모 시설은 최소 34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4분의 1 가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독일 건설 회사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 가격으론 자재비도 안 나온다고 소리쳤습니다. 분명 덤핑이거나 품질을 속이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원가 내역서를 띄웠습니다. 자재비 32,000달러, 인건비 21,000달러, 장비 운송비 18,000달러, 기타 16,000달러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재비 항목을 지적했습니다. 32,000달러로 어떻게 정수 설비를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재를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췄다고 했습니다. 연간 5,000개 시설 분량을 미리 제작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품 표준화로 호환성을 높여서 재고 관리 비용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더 따지려 했지만 옆 사람이 말렸습니다. 케냐 장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증언했습니다. 케냐가 2024년 초 한국 기업과 시범 계약을 맺고 시설 5개를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개당 85,000달러였고 실제 완공까지 평균 26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6개월째 운영 중인데 고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미 추가로 50개를 발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우간다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간다 역시 3개 시설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98%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유럽 기업이 지은 시설은 6개월마다 고장났는데 한국 시설은 훨씬 안정적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우간다도 추가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검증을 끝낸 겁니다. 서구 기업들처럼 계획만 거창하게 발표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성과를 쌓아온 겁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차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빨간 점들이 수백 개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건설할 1,020개 시설의 예정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위치는 인공지능이
인구 밀도 수자원 접근성 교통 편의성을 분석해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특사가 질문했습니다. 1020개 시설이면 몇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차관은 즉시 답했습니다. 각 시설이 하루 평균 4,200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20개면 총 428만 명이라고 계산했습니다. 3년 만에 428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숫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428만 명이면 작은 나라 하나 인구였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3년 만에 해낸다는 겁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22년간 뭘 한 겁니까? 보고서나 쓰고 회의나 참석하며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닙니까? 차관이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020개는 1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부터 2단계로 2000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86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860만 명이면 현재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6,800만 명 중 12.6%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87%는 어쩌겠느냐고요.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 혼자 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방법을 보여줬으니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독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싶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느냐고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장 모두가 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단 말입니까?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핵심에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무대 조명이 더 어두워졌고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어른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참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서울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리터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수도는 없었고 우물마저 전쟁으로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에서 직접 물을 길어다 썼고 그 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핵심 이야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0년 한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61년 한국 최초의 정수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인부들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중장비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엔 정수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자 3명을 보내줬고 6개월간 현장을 지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수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따라하기만 했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장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받아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요. 스스로 이해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장관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1962년 설립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은 단 37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한국 환경에 맞게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3년 한국은 첫 번째 독자 설계 정수장을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국의 강우, 패턴과 수질에 맞게 수정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패를 감당할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아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산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이 건설한 정수장 숫자였습니다. 1960년 0개에서 시작해서 1970년 23개, 1980년 167개로 증가했습니다. 20년 만에 167배 증가한 겁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8.35개씩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래프의 각도였습니다. 초기엔 완만하다가 1970년 이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1970년이 전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한국은 자체 기술로 대형 댐 건설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양강댐이라는 이름의 다목적 댐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한국이 그런 댐을 지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형 댐을 지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장관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극백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1967년 소양강댐 착공식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삽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외국 기술 문헌을 번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장관이 내레이션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외국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 준공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댐 앞에서 기술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기술의 기초를 만든 겁니다. 장관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양강댐 성공 후 한국은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한국은 107개 댐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33일에 1개씩 댐 공사를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으면 부실 공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건설한 댐 중 붕괴된 댐은 단 한 개도 없다는 통계였습니다. 고장률은 평균 0.7%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았다는 겁니까? 독일 전문가도 할 말을 잃은 듯 앉았습니다.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배운 점을 문서화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실패는 숨기지 않고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두꺼운 책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댐 건설 표준 지침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장관은 이 책이 1978년 처음 발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270페이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업데이트되면서 2024년 현재는 2890페이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46년간 10배 이상 두꺼워진 겁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 지침서엔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모든 실패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 책을 바이블처럼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공유한 겁니다. 그 지식이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된 겁니다. 서구 국가들은 실패를 감추려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198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중동 사막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건설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수자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은 또 다른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물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극한의 더위, 모래, 폭풍, 부족한 수자원, 이 모든 조건이 아프리카와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 20년간 일하며 얻은 노하우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냐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60년 넘게 준비해온 거라고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든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 축적의 결과라고 정리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60년간 쌓은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도 과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을 도운 나라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한국이 일어서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며 이런 진정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60년을 준비하고 조용히 실천에 옮겼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특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탄자니아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탄자니아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우간다, 잠비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대표들이 차례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70년 걸린 길을 아프리카는 30년 만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선례가 있고 기술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준 건 물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바꿔야겠다고요. 유럽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야겠다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케냐 수자원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프리카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장관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잠비아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21시간 정전으로 신음하던 나라였습니다. 수도 루사카에 도착했을 때 거리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0시였는데 상점들이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전 이 시간이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였을 텐데요. 잠비아 에너지부 차관이 저를 중앙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잠비아 전역의 전력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카리바 댐과 상류 소형 댐 17개를 통합 제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력 생산 효율이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하루 평균 정전 시간이 21시간이었는데 현재는 4시간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17시간이 단축된 겁니다. 차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전 시간이 줄면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백신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루사카 중앙병원 원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수술 중에 정전이 돼서 환자가 위험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의료 사고가 한 달간 47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95% 감소였습니다. 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수술 건수가 2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케냐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투르카나 지역이었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물 부족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10km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왔고 그나마도 탁하고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 중심에 한국이 설치한 정수 시설이 서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검은 모듈 127개가 태양광 패널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하루 4,200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깨끗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탁한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시설을 설치한 후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물었습니다. 이장은 답했습니다.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83%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 설사병이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하루 3시간씩 걷던 시간을 아껴서 이제 농사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전체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을 컵에 받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한 소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탄자니아로 이동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서쪽으로 800km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엔 한국 기술로 건설된 정수 시설 3개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각 시설이 하루 4,800리터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3개 합치면 14,400리터였습니다. 720명이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수자원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시설 가동 후 4개월간 총 172만 8,000리터를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이 물로 마을 주민 720명과 인근 3개 마을 주민 1,800명까지 총 2,52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건설 속도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3개 시설 모두 평균 24일 만에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유럽 기업에 의뢰했다면 최소 1년은 걸렸을 거라고 비교했습니다. 비용도 개당 85,000달러로 예산의 절반도 안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미 추가로 50개 시설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 아프리카 3나라를 돌아본 후 다시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점검 회의였습니다. 42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이 한국 기술 도입 후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케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수시설 127개가 가동 중이고 하루 평균 53만 3,400리터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26,670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전국 평균 대비 71%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간다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지하수 시추 성공률이 94%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전 유럽 방식은 58%였다고 비교했습니다. 36%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실패율이 줄면서 예산 낭비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비아는 전력 부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전 시간이 하루 평균 21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83% 감소였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GDP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자니아는 건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간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68개 시설을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 평균 11개 이상이었습니다. 유럽 기업이라면 같은 기간 6개도 어려웠을 거라고 비교했습니다. 탄자니아는 2025년까지 300개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인공지능 지하수 탐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지목한 342개, 지점 중 319개에서 실제 지하수가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정확도 93.3%였습니다. 이전 방식 대비 35%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네갈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이 예측한 2025년 1월 4일 지대 가뭄에 대비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식수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한국 정수 모듈 200개를 추가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경고를 믿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총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후 6개월간 아프리카 17개국에서 총 428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6,800만 명 중 6.3%였습니다. 1년 후엔 12%, 3년 후엔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428만 명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428만 명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반년 만에 해낸 겁니다. 케냐 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서울에서 우리는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역사도 없고 착취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개발 모델은 한국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이미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6개월 만에 428만 아프리카인에게 물 공급 유럽은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유럽이 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한국은 현장에서 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아프리카가 선택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기사는 42개국이 한국과 협정을 맺은 반면 새로운 유럽 협정은 단 3건에 그쳤다고 비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택은 명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중국 영향력을 위협한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방식이 빚을 주는 중국 방식보다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자성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미국이 아프리카를 잃고 있다. 한국에게였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군사 원조와 정치 개입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투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총이 아니라 물을 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 시내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이 도시는 밤마다 정전으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온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습니다. 나이로비 외곽 빈민가였습니다. 그곳에 한국이 설치한 공동급수대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한 달 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는 첫 세대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전엔 오염된 물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아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28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428만 개의 삶이었습니다. 428만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는 어린이, 매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매일 불이 켜진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서울 회의장에서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6,800만 명을 누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그 나라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 나라, 미국과 유럽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던 그 나라, 반도체나 만든다고 무시받던 그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줬습니다.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습니다. 428만 명이 그 증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6개월에 428만 명이면 1년이면 800만 명, 3년이면 2천만 명이 넘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더 많은 나라가 움직일 겁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거창한 계획만 발표하고 사라진 프로젝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히 실행했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6,800만 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요.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요.